올해 58살이신 김 여사님께서 재혼을 원하셨지만 며느리인 소연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님은 끝내 결혼을 결심하셨고 며느리가 신랑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금세 붉게 물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소연은 올해 25살로 남편과 남편의 고모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취미가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았으며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남부터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습니다. 3달 넘게 교제한 후 두 사람은 상의 끝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부모님들 역시 두 사람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마침 두 사람 모두 결혼하기에 적당한 나이였기에 결혼 날짜도 바로 정했습니다. 음력 11월 28일로 결혼식을 잡았고 예물은 800만 위안이었습니다. 웨딩 사진을 촬영한 후 지역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침 결혼식 날이 일요일이라 친척과 친구들이 많이 참석해 40개가 넘는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의 남편은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결혼 후 두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은 돈으로 도심에 집과 차를 마련했고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도심으로 이사와 함께 살며 소연의 식사와 생활을 돌봐주셨고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전 소연의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소연이 기억하기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매우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다투지 않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도 함께 상의하며 결정하셨습니다. 두 분의 애정 깊은 관계는 소연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도 시부모님처럼 다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병 많은 시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시아버지의 나이는 겨우 55살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은 시어머니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깊은 밤이면 침대머리에 엎드려 우시곤 했고 몇 번이나 눈이 퉁퉁 붓도록 울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은 다시 살아올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남은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연과 남편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덕분에 시어머니도 점차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시어머니는 계속 시골로 돌아가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시에 살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생활에 부담을 줄까 걱정하셨고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줄까봐 염려하셨습니다. 게다가 고향은 남편과 함께 살아온 곳이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골에 가시면 혼자 많은 생각을 하실까봐 걱정했지만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소연의 남편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고향으로 잠시 다녀오시고 싶으시면 저희도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꼭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시간 나시면 저희 집에도 놀러 오시고 저희도 시간이 되면 찾아뵐게요.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셨고 매일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많지 않아 특별히 돌봄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소연과 남편은 시어머니의 시골행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소연과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골로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하시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에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셨을까? 게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생전에 시부모님의 사이도 매우 좋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소연의 남편은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결혼하고 싶으시다면 저도 막지는 않겠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시겠다는 건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이 사람이라고 마음을 정했단다. 소연의 남편은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게 어때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이 소식을 친척들이 알게 되면 뒷말이 많을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의 묘도 아직 따뜻한데 결혼하신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들의 말도 듣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소연과 남편은 상의했습니다. 우선 어머니께 바로 찬성하지 말자. 어머니께서 잠시 감정적으로 그러신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실지도 몰라. 하지만 두 사람의 예상과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식은 친척과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좋지 않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 일은 마을에서 금세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연의 시어머니가 젊고 잘생긴 남자에게 마음이 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꽤 부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종종 고급 차를 몰고 시어머니를 데리러 와서 드라이브도 하고 영화를 보러 다녔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아니, 소연의 시어머니가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젊은 남자와 사귀다니 정말 창피하지도 않나?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소연과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소연과 남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연과 남편은 하루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소문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재혼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설득했지만 시어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말려도 시어머니는 반드시 재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의 강한 반대에 시어머니도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자. 내가 내 결혼 상대를 한번 만나보고 나서 결정을 내려라. 소연은 시어머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소연과 남편을 데리고 자신의 재혼 상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아주 화려하게 꾸미셨습니다. 옷차림도 세련됐고 짙은 화장을 하셨으며 눈꺼풀에는 파란색 아이섀도를 바르고 얼굴에는 하얀 분을 두껍게 발라 마치 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미용실 가서 스타일링도 하고 머리도 오렌지빛으로 염색하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하이힐에 짧은 치마를 입고 오른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우아하게 걸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연과 남편은 마치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기분도 한결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시어머니의 재혼 상대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디 노후를 함께할 분입니까? 그 남자는 남편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소연이 그 남자에게 다가갔을 때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본 순간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당황한 소연은 고개를 숙였고 얼굴은 금세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소연의 전 남자친구 진우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악질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소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자라고 말했지만 진우는 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빌린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을 화려하게 꾸몄고 일단 여자의 마음을 얻으면 돈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가 그의 손에 쏟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바로 그 남자 진우에게 속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진우는 한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은 이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진우는 소연을 알아보지 못했고 소연도 모르는 척 조용히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소연은 진우의 정체에 대해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예전에 소연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많은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설마 그 사람이 어머니의 결혼 상대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야 두 사람은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어머니에게 접근한 것은 분명히 계획적이었고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부부는 상의 끝에 이 사실을 어머니께 알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가 자신의 재혼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젊고 유능하며 사업도 성공했고 돈도 많아. 무엇보다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 그 사람이 나를 속일 리가 없어. 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시어머니에게 시골집을 팔고 도시에서 새 집을 사서 결혼식 후 신혼집으로 쓰자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연의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미 사랑의 눈이 멀어 남자친구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고 돈도 많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면 시골집을 제게 넘기세요. 그러면 저도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집은 당장 사지 말고 모든 게 확실해진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본인도 시골집을 팔고 싶지는 않았기에 아들에게 집을 넘기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곧바로 집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소연과 남편은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동의하신 것에 놀랐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아직은 이성적이라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집이 넘어간 후 소연 부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에 설령 진우가 사기꾼이라도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진우를 만나 결혼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진우는 자기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 새 집을 산 후에 결혼식을 올리자 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내가 시골집은 이미 아들에게 넘겼어. 게다가 당신은 도시에도 집이 많잖아. 굳이 내가 새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 결혼하고 나면 당신 집으로 이사 갈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시어머니가 집을 아들에게 넘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뭐라고? 집을 아들한테 넘겼다고?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했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 태도라면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이제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뭐 하겠어. 당장 나가.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도 않고 결혼도 할 생각 없어. 진우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철저한 사기꾼이었고 태도가 돌변하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진우는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배신에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깊은 슬픔에 잠긴 채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진우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고 달콤한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고 결혼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은 덕분에 큰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가 진우가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처음에 아들과 며느리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을 깊이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자칫하면 시골집도 잃을 뻔했구나. 하지만 소연과 남편은 시어머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큰 피해 없이 빠져나오셨잖아요. 진우는 예전부터 수많은 여성을 속여온 사람이에요. 잘생긴 외모와 달콤한 말로 많은 여성을 유혹했어요. 우리가 엄마가 속을까봐 걱정돼서 계속 말렸던 거예요. 소연은 시어머니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외로우시잖아요. 이제 우리랑 같이 지내세요. 저희가 더 많이 엄마를 챙겨드릴게요. 소연의 따뜻한 말에 시어머니는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하기가 부끄러웠지만 소연의 반복된 설득에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너희와 상의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 이것이 바로 소연의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시어머니가 젊은 사람과 다시 인연을 맺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부모님이 재혼을 원하신다면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들려드릴 다음 이야기 또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유 할머니는 올해 70살이 되셨습니다. 그녀에게는 3자녀가 있었고 자녀들의 결혼과 자립 등 모든 일을 직접 챙기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유 할머니는 떳떳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어른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애썼으니 자녀들이 서로 나서서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3자녀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누구도 유 할머니를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유 할머니는 혼자 방 안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자녀 중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작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화가 나고 슬플 뿐 뾰족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해보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없습니다. 방법은 언제나 문제보다 많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분의 어르신들이 제시한 4가지 방법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옛말에 모든 덕목 중 효도가 으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식이라면 부모님이 늙으셨을 때 효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께조차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그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70살인 어르신은 나는 법적 절차를 통해 노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루노는 법은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각을 제공하며 미래의 불확실한 어둠 속에 놓이지 않게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장 어르신의 이야기. 장 어르신은 올해 70살입니다. 그는 아들과 딸, 2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장 어르신은 성실한 농부로 몇 평의 논밭을 일구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어렵게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딸은 집안이 가난해도 시집 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아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시골에서는 집이 가난하면 며느리를 맞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 어르신은 아들이 인근 마을로 들어가 사위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당시 며느리 쪽에서는 장 어르신이 나이가 들면 아들이
장 어르신을 봉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장 어르신이 노후에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며느리 쪽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아들이 장 어르신을 돌보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마을에서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며느리 쪽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 어르신은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법치 사회야. 이야기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의 힘을 빌려야지. 장 어르신은 법이야말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만 할머니의 이야기. 만 할머니는 올해 65살입니다. 그녀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두었습니다. 만 할머니는 자녀들과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늙으면 둘째 아들이 책임지고 봉양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결혼한 뒤 며느리와 만 할머니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남편에게 만 할머니를 돌보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만 할머니는 문제를 키우기 싫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수소문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이 돌보지 않으니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서로 돕고 함께 생활하며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만 할머니는 이렇게 노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 살아가는 방식이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 어르신의 이야기. 주 어르신은 올해 68살입니다. 그는 외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을 지극히 아끼고 키웠습니다. 아들이 자라자 좋은 직장을 찾아주었지만 아들은 직장 생활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주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조용한 집에서 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제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원합니다. 주 어르신은 돈을 지불하고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노후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기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주 어르신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노년에 자녀들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굳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줄 필요는 없다. 내가 가진 돈으로 믿을 만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더 낫다. 돌보미가 잘하든 못하든 최소한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조 어르신의 이야기. 72세인 조 어르신은 전문적인 요양기관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 어르신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은 젊은 시절의 경솔함으로 음주 후 범죄를 저질러 결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 어르신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스스로 생활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해 노후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은 전문적이니 거기서 생활하면 좀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조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다면, 여건이 된다면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도 괜찮다. 물론 요양원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 앞서 소개한 네 분의 어르신들이 선택한 노후 방법은 매우 실용적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시도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처럼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년에는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준비만 해두면 누구도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첫째, 건강한 몸이 가장 큰 자산이다. 튼튼한 몸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늦게 자거나 불규칙한 생활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젊은 시절처럼 무리할 나이가 아닙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평생 모은 돈도 병원비로 날아갑니다. 결국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남에게 의지해야 하니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풍경을 부러워해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노후 자금은 꼭 준비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관값을 마련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곧 노후를 위한 저축을 의미합니다. 속담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 움직이는 곳이며 우리 삶의 90%는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말처럼 돈의 중요성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쌀과 기름, 소금 같은 생필품부터 시작해 먹고, 입고, 살고, 이동하는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돈은 한 번도 우리 삶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생활비뿐 아니라 병원비와 치료비 등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단순한 생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노년에 즐기고 싶은 취미나 여가 활동이 있기 마련인데 이 또한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신의 친자식조차도 노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충분한 자금을 모아둬야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스스로 대비해야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배운 점이 있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